상계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의정부 방향은 군자교에서 상계교까지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부자 되고 싶으시죠? 일한 거에 비해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시죠? 아니 근데 왜 그 방법을 알려주는 방송 안 들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던 경제 뉴스의 틀을 확 깨드립니다. 매일 아침 9시 조태현의 생생경제. Stay tuned. Don't go anywhere.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All about news. YTN News FM.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사 넘어 세상을 전합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진행을 맡고 있는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율입니다. 11월 미국 대선의 중대 분수령이 된다라는 소리를 듣는 트럼프 후보 대 해리스 후보 간의 TV 토론 오늘 오전에 있었죠. 비교적 차분하게 시작한 토론 점점 치열한 공방전으로 이어졌다고 하는데 역시 가장 중요한 이슈는 경제, 낙태금지법 이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김정은이 이렇게 유명한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오늘 미국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도 김정은이 이름이 등장을 했는데요. TV 토론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것은 잠시 후에 제가 짚어드리고요. 어쨌든 이번 토론에 있어서의 승자가 누구냐 그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해리스 후보가 그렇게 부정적인 영향은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56일 남은 미국 대선 과연 대선 레이스가 어떻게 펼쳐질지 저희로서도 정말 손에 땀을 쥐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 스튜디오에 직접 만나서 입장 들어보고요. 3부와 4부에서는 여의도 청년정치 이승만 전 대통령실 행정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9월 10일 수요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언제나처럼 오늘 하루에 있었던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할 텐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또 친구분들이 이렇게 애청해 주시는 우리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우영입니다. 오늘은 친구분 몇 분 또 이렇게 모시기로 했어요? 문자 오시는 분들이 다 제 친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렇구나. 친구가 보내는 게 아니고 보내는 분이 친구다. 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 한번 무슨 얘기를 할까? 저는 만나면 좋은 친구거든요. 저기요, 건너편으로 가세요. 길 건너서 가세요. 아니요. 만나면 좋은 친구가 왜요? 네. 교수님도 만나면 좋은 친구지 않습니까? 네. 만나서 싫은 친구는 없지 않습니까? 네. 저는 만나서 싫은 사람 많아요. 만나서 싫은 사람이 없는 모양이네. 네, 그럼요. 만나면 다 좋아요. 다 좋진 않은데요. 네. 저는 거리에서도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 옆차보면 왠지 모르게 친근감이 있어서 바짝 붙어가지고 가려고 그러고 그래요? 아니요, 전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요새 그렇게 친해지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운전하다 보면 왜 이렇게 바짝 붙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 왜 이렇게 나한테 붙나? 가끔가다 운전하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요새 차가 왜 이렇게 밀려요? 교수님이 그럼 대중교통 타고 다니시던데. 나 그래서 오늘 대중교통 탔지. 당연하죠. 네. 저래도 줄여야죠. 근데 아니 이게 내가 볼 때 이게 추석이 가까워서 이렇게
이 차가 많은 것 같아요. 그 올 때 힘들지 않아요? 저는 이제 거리가 가까운 편이어서 월드컵 뛰어와요? 되기만 네, 저 가끔 뛰어옵니다. 네. 진짜로? 네. 저는 러너니까요. 내가 월드컵 대회 건널 때 그 란닝구 입고서 뛰던 사람이 이우영 아나운서였나? 상의 탈의한 사람이. 그렇구나. 야, 자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그럼요. 그 비치발리볼 할 때도 여러분 되도록이면 의관 정제하시고 하셔야지. 비치발리볼 하신다고 옷이 비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야, 춥다. 오늘 날씨 그래도 있잖아요. 비가 와가지고 조금 낮았어요. 좀 추운 느낌이 나는데 지금은. 야, 이 사구님 두 분 티키타카 너무 고소해요. 딱 그런데 감사합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 고소하시지만 저는 어떤 때는 이유영 아나운서를 그냥 고소하고 싶네요, 저는. 추워. 오늘 뭐 어디 아파요? 아니요. 혹시 무슨 코로나 증상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네. 이거 한번 찔러봤어요? 예전에 찔러봤어요. 아니 근데 요새 그 코로나 그거 진단 키트 충분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거 한번 사야 되는데. 그래도 검사 결과가 코로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 아니에요? 네.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물정공사후 샵 0945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방송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해리스와 트럼프 간 첫 TV 토론 관련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 그리고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에 있을 대선 판세를 좌우할 분수령으로 평가되는 첫 TV 토론에서 맞붙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일단 재미 포인트 중 하나가 생수, 종이, 펜만 지참이 가능하고 자료도 참모도 금지됐다라는 겁니다. 선거가 지금 56일 앞두고 있는데 특히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 중도층 표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박빙 판세를 기울게 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펜실베니아주 현지 시간으로 10일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국립헌법센터에서 토론이 열렸는데요. 첫 질문이 경제와 물가였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인의 경제 상황이 4년 전보다 나아졌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공황 이후 최악의 실업률, 세계의 최악의 공중보건 전염병, 남북전쟁 이후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최악의 공격을 넘겨줬다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본인은 중산층 자녀로 자랐고 이 무대에서 미국의 중산층과 노동자를 실제로 도울 계획이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가장 부유한 사람들을 위한 감세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오르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물가가 더 높아지는 건 중국과 수년간 우리에게 훔쳐간 모든 나라들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에선 물가가 치솟았지만 본인 재임 기간 된 인플레이션이 없었다. 그들은 경제를 파괴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여러 부분에 있어서 두 사람이 맞붙었는데요. 낙태권 주제와 관련해서도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연방 차원의 낙태 권리를 인정한 판결이 연방 대법원에서 폐기된 것을 두고 충돌을 했는데 해리스의 경우에는 여성의 낙태권과 관련해 트럼프 낙태금지법이라고 부르면서 여성의 출산 결정권을 침해한 건 트럼프다라고 공격을 했고요. 트럼프는 낙태금지법에 서명한 적이 없다면서도 민주당은 임신 몇 주까지 낙태를 허용할 거냐며 역공을 시도했습니다. 남북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자 유입 이슈를 놓고도 강하게 대립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트럼프 후보가 이민자들이 개와 고양이를 잡아먹는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흥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해리스는 이 발언이 나갈 때 굉장히 황당하다 이런 표정을 짓기도 했고요. 트럼프가 극단적인 말을 하고 있다라면서 방어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CNN 토론 때와 달리 이번에 사회자들이 트럼프의 주장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하면서 사실을 바로잡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데이비드 뮤어 ABC 뉴스 앵커는 스프링필드에 확인했더니 애완동물이 해를 입거나 학대당했다는 구체적인 주장에 대한 신뢰할 만한 보고가 없다고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도 두 후보는 서로를 향해서 미국 최악의 부통령으로 협상 능력도 형편없다.
또 동맹국들은 더 이상 트럼프가 대통령이 아니라는 것에 감사하고 있다고 하는 등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으면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세계적인 팝스타죠. 테일러 스위프트,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대선 TV 토론이 끝난 뒤에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서 자신은 유권자로서 후보들의 모든 정책과 공약을 살폈다면서 이같이 밝혔고요. 또 최근 자신이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허위 게시물이 있었다면서 거짓에는 진실로 맞서야 하고 자신은 해리스에게 투표할 거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론 끝낸 트럼프 후보가 이제 기자실로 찾아와서 본인이 이겼다, 승리했다라고 주장했다라고 현지 방송들이 전했는데요. 대선 토론회 이후 일종의 기자실은 스핀룸에 깜짝 등장해서 오늘 내 생애 최고의 토론이었다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자, 두 후보는 지금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박빙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으면서 접전을 펼치고 있어서 이번 토론이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봤어요 오늘 아침에? 생방송으로 잤죠? 보지 못했습니다. 잤죠? 네. 너무 당당하게 잤다고 네. 할 말이 없네. 나 수업 끝나고 내 연구실에 들어오니까 벌써 끝났더라고요. 보지 못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TV 토론이 분수령이 된 역사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TV 토론이 실제적으로 그거는 우리가 연구 결과로 수치로 증명돼 있는 건데 TV 토론이 실제로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있어요. 중도층한테 혹시 그건 몇 퍼센트 한 1, 2% 있을 수는 있지만 하지만은 이 진영이 갈라진 국가일수록 이 정치적 양극화가 심한 국가일수록 TV 토론 보면서 야 내가 트럼프를 지지했는데 어이구 토론이 해리스 보니까 너무 잘하네 이제 해리스를 찍어야겠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이 TV 토론이 큰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리고 오히려 이 TV 토론이 확증 편향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은 분명히 하는데 확증 편향이 강화된다라는 얘기는 오히려 진영 논리 양극화가 굳건히 된다는 얘기지 그렇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합리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이거 바꾼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사실 보면서 느낀 게 트럼프 굉장히 포퓰리스트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포퓰리즘 하면은 무슨 생각하세요? 돈 뿌리는 거 생각하시죠? 그게 아닙니다. 포퓰리즘은. 돈 뿌리고 선심 정책은 포퓰리즘. 제가 이번 학기에 강의하는 게 포퓰리즘이에요. 한 학기를 강의해요. 포퓰리즘 가지고. 돈 뿌리는 거가 포퓰리즘이라면 돈 뿌리는 거 가지고 한 학기를 강의할 수가 없죠. 이 포퓰리즘은 돈 뿌리는 선심성 정책은 포퓰리즘에 차지하는 비율 중에 아주 진짜 한 100분의 1?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포퓰리즘의 핵심 개념은 뭐냐면 첫째, 기존에 있어서의 엘리트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트럼프의 지지층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백인이지만 어쨌든 경제적으로 그렇게 좀 힘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에서 기존의 엘리트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바로 그런 쪽에 굉장히 어필할 수 있는 언행을 많이 하는데 오늘도 사실 예외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포퓰리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음모론이에요. 근데 자 오늘 트럼프가 얘기했던 거 이 해리스 보고 막시스트라고 얘기한 거 그리고 모두가 막시스트라는 거 안다라고 얘기를 한 거라든지 그리고 뭐냐면 사실 되게 황당한데 고양이 고기 맛있어요? 먹어봤어요? 아니요. 안 먹어봤죠? 고양이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얘기하는지 아세요? 개 고양이 먹는다는 거? 이 IT 이민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그쪽을 대상으로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 IT 이민자들에 대한 모욕일 뿐만이 아니고 근데 어쨌든 이런 것도 일종의 음모론이거든요. 이민자들에 대한 증오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일종의 이것도 음모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엘리트들을 공격함과 동시에 음모론을 핀다라는 거 이게 전형적인 포퓰리스트라는 것을 본인이 입증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트럼프가 되면 만만치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솔직히 오늘 해보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는 미국 지난번 대선 당시에 의사당이 공격당했을 때
야, 어떻게 미국에서의 민주주의는 이제 끝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새 하는 거 보면 미국 민주주의는 분명 희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스스로 후보로 물러난 것을 보거나 아니면은 부시 행정부 때 딕 체니 부통령이 다시 한번 딕 체니 부통령이 해리스를 지지한 것을 보거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오늘 토론을 보면서 느낀 건데 이 사회자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맨날 팩트 체크 하거든요. 예? 뭐 개고양이 잡아먹는다 그럼 그런 거 이 사실이 아니다. 팩트 체크 해줘야 돼요. 어떤 출연자는 팩트 체크하면은 이거 상대방 편 듣는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팩트 체크는 해줘야 됩니다. 근데 오늘 그 ABC 뉴스 앵커 잘하셨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워낙 말을 막 던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하여간 근데 확실한 거는 음모론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음모론을 퍼뜨려서 버티는 정권, 버티는 사람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예.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대 정원과 관련한 소식인데요. 여야 의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어제 그동안 대통령실과 정부가 불가 방침을 밝힌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재조정과 관련해서 대화의 전제로서 이건 안 된다는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의료계 동참을 유도하려는 걸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한 대표는 2025학년도 증원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문제를 여야 의정 협의체에서 열어두고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의료계에 전달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모여서 무슨 얘기를 못하겠나 대화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앞서서 한 대표가 정부 결정대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결정은 유지하되 2026학년도 증원 계획은 유예하자는 주장을 거듭해왔습니다. 또 이제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차관 경질 요구에도 거리를 뒀는데요. 하지만 한 대표가 협의체에서 다 논의해보자고 한 게 의료계의 참여를 설득하려는 조처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한 대표는 지난 2일에는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을 방문을 했고요. 이제 11일엔 경남 양산시 부산대병원 응급실에 방문해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대표도 2025학년도 정원을 조정할 수 없다는 걸 안다면서 의료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차원일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의료계에서는 한 대표의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전의교협 김성근 대변인 대통령실과 정부가 2025학년도 정원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도 없으니 참여가 불가능했다. 한 대표 말처럼 의제에 제한이 없다면 우리도 일단 가서 말해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한편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를 통해서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밝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와중에도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둘러싼 대통령실과 정부, 의료계 간 평행선은 그대로인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의 추경호 원내대표는 9일부터 대학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됐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 문제는 사실상 어렵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의 김상훈 정책위의장 역시 이미 수시 모집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정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반면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현재 사태 해결을 위해선 전공의가 핵심인데 전공의들의 요구는 일관되게 이 2025학년도 증원 원점 재검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의료계가 빠진 여야정 협의체엔 의미가 없는 만큼 정부가 의료계를 달랠 선제 조처를 내놓으라고 거듭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민주당 안에서도 2025년도 증원 문제를 두곤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의대 수시가 이틀 새 정원에 4배 몰렸다라는 소식. 7배일 거요? 네. 네. 이게 제가 10시간, 19시간 전 기사인데. 나가세요. 네. 나가세요. 이렇게 진행자는 팩트 체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 데이비드 뮤어시네요. 네.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발력이 대단해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의료인들이 여기 오긴 올 거라고 봐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이걸 의료인들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뭐냐면 쉽게 얘기한다면
이 본인들이 어쨌든 본인들의 주장을 말하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한데 대화하자 그러고 막 양보하는 척하는데 거기에 참여를 안 했다. 그러고 나 딴소리하면 입지가 더 좁아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참여는 하긴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본인들이 생각해도 2025학년도 입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야 이거 다시 원점으로 다 돌려. 원서 넣은 거 다 떨어뜨리면 될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피해자가 너무 많이 생겨요. 그 민주당의 딜레마도 바로 그거거든요. 2025학년도 이거 돌릴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이거 그냥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왜? 이거 있잖아요. 만약 민주당이 나서 2025년 원점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 10월 16일 날 나는 보궐선거나 저기 뭡니까? 내년 4월에 있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이런 거 거의 하나마나 될 거예요. 굉장히 많은 학부형들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일단은 참여를 하고 대화는 할 텐데 대화를 시작한다고 해서 그것이 긍정적인 우리 일반 국민들이 기대하는 그러한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가 말해요. 의사들을 지나치게 악마화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악마화를 하면 상대도 감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왜 정부는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대가 감정적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이성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자꾸 감정을 이렇게 좀 일으키는 그런 자세는 전 좋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의사들도 문제가 많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악마화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감정을 완전히 긁어놔서 사실은 정부한테 좋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측면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네. 팩트체크 다시 한번 해드리자면 이 서울대나 오늘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하는 단국대와 차의 전원을 제외하고는 19,324명이 지원했다고 합니다. 경쟁률이 6.61대 1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달. 이 다음 소식은 참고로 이효영 아나운서한테 굉장히 중요한 소식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가 무슨 민족입니까? 전투 민족이죠. 우리 전투 민족이고 백의의 민족이죠. 네, 그렇죠. 예. 백의 민족. 예. 오늘 제가 이제 약간 그래도 비슷한 색깔을 입긴 했는데. 저는 네, 자 배달 배달앱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는 가운데 배달의 민족이 그동안 무료로 제공해오던 멤버십 배민클럽을 유료화한다는 소식입니다. 앞서서 쿠팡이츠와 요기요에 이어서 배민까지 유료 멤버십을 도입을 하면서 배달앱 구독 전쟁이 본격화됐습니다. 요즘 정말 그 구독료가 많이 나갑니다. 뭐 OTT를 비롯해서 정말 많은 진짜 많이 나가요. 네. 거기에다가 요새는 이 액땡 뭐 있잖아요. 액땡이요? 워땡땡이나 뭐 파워 땡땡땡이나 네. 이것도 월 구독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자, 배민을 운영하는 업체인 우아한 형제들 배달비 혜택 있는 배민클럽을 유료화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게 알뜰 배달비 무료 한집 배달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구독 멤버십 프로그램인데 지난 5월 28일부터 무료로 제공되어 온 바 있습니다. 저 역시 많이 활용을 했는데요. 앞으로 이 구독자는 추가 거리에 따른 배달비에 대해서도 무료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또 가게가 설정한 최소 주문 금액만 충족을 하면 1인분만 주문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기타 할인권들도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이용 요금은 월 3,990원이라고 합니다. 당분간 정식 오픈을 기념해서 월 1,990원으로 가입 가능하다고 하고요. 모든 구독 고객에게는 1개월 무료 이용 혜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업체 측은 배민클럽은 경쟁사 대비 부담 없는 가격을 책정해서 고객이 월 1회만 주문해도 구독료 이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배민까지 참전하면서 배달앱 업체들이 구독 서비스를 앞다퉈 도입을 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됐는데요. 배달앱 이용자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용자를 붙잡아두기 위한 전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최근에는 그 해당 가게에 직접 전화를 해서 하는 편입니다. 포장이 맞아요. 쿠폰도 주시거든요. 네.
제가 아니, 좋아하는 누룽지 통닭집이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뉴스인 해주세요. 이거. 근데 그리고 이거 뉴스인 해달라니까요. 네. 그 모 포털에 네. 가장 공감을 많이 얻은 댓글이 이거였습니다. 누가 보면 배달료 무료 이 업체가 내는 줄 알겠다. 전부 자영업자한테 떠넘겨서 남는 것도 없고 결국 자영업자는 음식값을 올리게 되고 그러면 소비자는 더 비싸게 사 먹는 것 아니냐. 아하, 이런 댓글이 아하. 가장 많은 공감을 이야, 받기도 했습니다. 멋진 얘기네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지금 자영업자분들하고 제일 신경 쓰이는 게 자영업자분들하고 배달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한테 마이너스가 가지 않고 소비자도 이득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 있잖아요. 이 배달 앱 거기에서 이 탈퇴하시는 자영업자도 꽤 돼요. 제가 이게 원래 저희 아버지가 이북 사람이서 만두를 좋아하는데 이 만두 잘하는 집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여기서 빠졌어요. 이거 남는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항상 가서 사와요. 예? 그런다 이거죠 이우영 아나운서도. 네, 저도 그렇습니다. 직접 가야 쿠폰을 주시더라고요. 아 쿠폰을 안 줘도 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 이 사람들 이 배달 업체들도 상당히 좀 그런 면에 있어서 고민이 될 거예요. 그리고 사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많잖아요. 배달 시켜 보면은 그런 것들 뭐. 근데 요새는 그 옛날에는 동네 중국집은 그냥 배달인데 요새는 거기도 배달료가 붙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저도 그냥 중국집은 음식물 쓰레기 나오는 게 싫어서 가서 먹습니다. 네. 그래 가서 먹는 짜장면이 더 맛있거든요. 아니 다 먹으면 되잖아요. 쓰레기 안 생기게. 그래도 이제 또 막상 다 먹게 되는 날이 잘 없더라고요. 네. 저는 제 이 사전에 음식 남기는 건 없어요. 예. 자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제 모두 11시부터 밤 11시부터 축구 보셨는지 보셨어요? 모르겠습니다. 축구 보셨어요? 주무셨죠? 나 처음에 맥주 마시면서 보다가 잤어요. 나도 모르게. 주무셨죠? 저한테 아까 라이브로 안 보셨다고. 아니 맥주 마시면서 보는데 죽인 잤어요. 네. 야 어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오만에서 열린 축구대표팀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2차전에서 황희찬 선수가 선제골을 넣고 손흥민 선수가 결승골 그리고 주민규 선수가 또 골을 넣어서 3대1로 승리를 했는데 어제 많이 그러더라고요. 손흥민 선수 한 골 직접 넣고 두 골은 도왔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요르단에 이어서 B조 2위로 올라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달 10일에 요르단 원정으로 3차전을 그리고 홈에서 이라크를 상대로 4차전을 소화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중동이 됐어요? 이거 말씀드려보니까 전부 중동 국가네. 그래서 네? 우스갯소리로 걸프컵에 참가한 거 아니냐. 글쎄, 이거 전부 중동이래 여기. 예? 뭐 좀 있으면 우리도 이렇게 차도르 같은 거 쓰고 다니고 이러는 거 아닌지 모르겠지만, 야 그러네. 근데 이거 이겼는데도 말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뉴스인 해주십시오. 네. 이른바 그 팬들 사이에서는 해조 축구가 부활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어제 경기를 다 봤는데 경기를 잘했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네. 네, 손흥민 선수가 잘했다. 네, 잘했다. 손흥민 선수가 잘했다. 손흥민 해조 축구였다라는 비판이 좀 많이 나왔는데 사실 손흥민 선수는 이와 별도로 인터뷰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잔디 이야기. 우리 홈에서 했던 경기보다 이 오만 원정 갔을 때 잔디가 더 좋았던 점을 지적을 했던 거죠. 우리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잔디를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뒤에도 말씀드릴 겁니다. 또 이외에도 가장 주목받았던 뉴스가 이제 정승현 선수 수비수로 나왔던 선수인데 이 선수가 자책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봤어요. 네, 이게 예전엔 자살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자책골로 바뀌었거든요. 자책골이란 말 자체가 실수로 벌어진 일인데 이것도 실수죠. 저 어제 그 몇 번을 봤어요. 분명히 실수죠. 네. 네. 근데 이게 너무 도를 넘는 비판이 이어지고 글쎄 있습니다. 말이에요. 네. 이거 본인이 뭐 의도했던 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게다가 본인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이제 아내 SNS까지 찾아가서 댓글을 나는 일부 이건 좀 누리꾼들이 아니죠. 있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다른 이제 누리꾼들은 악플러 처벌 좀 세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지난 아시안컵 당시에 저는 아주 동감하고 있어요. 네. 실수를 저질러서 정승현 선수가 당시에도
와이프 계정, 아기 계정에 도가 지나친 댓글을 남기는 사람이 있는데 선처 없이 그거는 고소할 아니죠. 거다라고 맞아요. 이야기했습니다. 정승현 선수 냉정하게 어제 정말 부진했습니다. 비판은 받아야 되는데. 아니 사람은 네. 부진할 때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자책골이 뭐 원에서 의도적으로 한 음.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정 선수가 했던 부진한 경기력보다는 그 악플을 남기는 게 오히려 더 비판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당연하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볼 때 고소해야 돼요. 네. 예. 잔디 이야기 좀 해보면 일부 국민신문고에 조금 전에 그런 게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 다음 달에 이 국민 가수 중에 하나죠. 아이유 씨가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콘서트를 하는데 일부 축구 팬분들이 이 잔디 관리가 안 되는데 콘서트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이명웅 가수 이명웅처럼 그 위에 쫙 깔아놓고 네. 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그게 경기장 자체가 이제 시에서 관리를 하는 거다 보니 또 이제 수익을 내야 되고 그리고 아마 원래 이전에는 계속 다른 경기장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경기장들이 이제 개보수 과정이라서 서울에서 콘서트를 개최할 만한 장소가 상암 월드컵 경기장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홈으로 쓰고 있는 FC 서울도 그에 대해서 불만이 있겠지만 국가대표 경기를 굳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아니라 다른 도시에서 치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연아입니다. 나를 더 특별하게 만드는 방법. KB국민은행 퇴직연금 시작하기. 꼭 기억하세요. 퇴직연금도 역시 KB국민은행과 함께라면 든든합니다. KB국민은행.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도나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약관 설명서 필독 KB국민은행 준법 심의필.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한 용접 장갑 카멜로. 편안한 작업 장갑 카멜로. 세련된 안전 장갑 카멜로.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카멜로. 안녕하세요. 김연아입니다. 나를 더 특별하게 만드는 방법. KB국민은행 퇴직연금 시작하기. 꼭 기억하세요. 퇴직연금도 역시 KB국민은행과 함께라면 든든합니다. KB국민은행.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도나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약관 설명서 필독 KB국민은행 준법 심의필.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연아입니다. 나를 더 특별하게 만드는 방법. KB국민은행 퇴직연금 시작하기. 꼭 기억하세요. 퇴직연금도 역시 KB국민은행과 함께라면 든든합니다. KB국민은행.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도나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약관 설명서 필독 KB국민은행 준법 심의필. 지금까지 이런 공모전은 없었다? 너나 우리 위튜브. 세상을 바꾸는 착한 콘텐츠 기획안을 9월 19일까지 보내주세요. 금융산업공익재단의 사회공헌 사업을 포함해 공익적인 주제는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 방송작가, 동네 PD, 아나운서, 리포터 등 비정규직 미디어 노동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작 지원금 500만 원에 최대 500만 원의 상금까지. 자세한 내용은 방송작가 유니온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산업공익재단이 지원하고 방송작가 유니온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정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남보라입니다. 보라씨, 사장님들이 노란우산을 쓰는 이유 아세요? 꿈을 쓰는 것과 노란우산을 쓰는 게 같아서 아닐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노란우산은 연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연복리 효과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공제금 압류 금지와 경영 세무 상담으로 사장님의 소중한 꿈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장님은 꼭 가입하셔야 할 사장님 지원 플랫폼 노란우산. 노란우산 쓰세요. 한국수력 원자력이 만드는 새로운 에너지 세상. 어디까지 왔을까? 새로운 에너지
에너지 세상 미래의 에너지 만드는 한수원 어디까지 왔을까 행복한 에너지 세상 행복한 일상을 만드는 한수원 새로운 에너지 세상 원자력 에너지 세계 세계를 넘어 새로운 세상으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 원자력 에너지 세계 한국소력 원자력과 함께 이 캠페인은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만들어가는 한국수력 원자력과 함께합니다. 예술인 기회소득, 체육인 기회소득, 농어민 기회소득, 장애인 기회소득, 아동돌봄 기회소득, 기후행동 기회소득. 경기도는 기회소득 어디까지 늘리려나? 가치 있는 모든 일들이 보상받을 때까지, 그 혜택을 모두가 누릴 때까지 가치 있는 활동에 정당한 보상을. 기회소득 신청은 경기도 홈페이지. 경기도. 아침 출근길엔 신나는 배승희의 뉴스 파이팅이 있다면 퇴근길엔 뭘 들으면 좋을까요?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이슈를 콕콕 찍어주는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꼭 한번 들어보세요. 진실을 파헤칩니다. 진짜 뉴스와의 정면 승부.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세요, 김연아입니다. 나를 더 특별하게 만드는 방법. KB국민은행 퇴직연금 시작하기. 꼭 기억하세요. 퇴직연금도 역시 KB국민은행과 함께라면 든든합니다. KB국민은행.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약관 설명서 필독. KB국민은행 준법 심의필. 대한민국 국가대표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파리올림픽을 준비하며 매일 밤낮으로 흘린 땀방울을 베스트 슬립은 알고 있습니다. 최고의 수면이 최고의 플레이로 이어지도록 앞으로도 베스트 슬립이 함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골프용품 살 땐 딜팡! 딜팡 골프용품은 딜팡 할인 터져 팡팡 딜팡 골프용품은 딜팡 신규 가입 후 첫 구매 시 인기 골프용품이 단돈 100원부터 지금 검색하세요. 딜팡 코인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십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예. 아니 저 이거부터 여쭤봐야지. 예. 그 서울중앙지검장 하셨잖아요. 예. 그거 할 때 하고 지금 국회의원 할 때 하고 어떤 게 더 좀 좋은 것 같으세요? 좋고보다는 검사실은 집행부잖아요. 예. 앉아서 하는 일만 하면 되는데 국회의원은 발로 뛰고 또 사람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며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발로 많이 움직여야 되고 눈을 많이 마주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제가 많이 표현하는데 알을 깨고 나오는 기분이다. 이게 입과 말과 그리고 눈빛, 귀로 하는 것이 정치잖아요. 종합예술이고 그렇죠. 예. 저희들이 검찰에 있을 때는 공소장으로만 얘기하면 되니까 그렇게 심하게 이렇게 움직이거나 그걸 않는데 저는 이제 24시간 거의 움직인다고 봐야 되고요. 또 경청을 많이 해야 됩니다. 검찰에 있을 때도 물론 경청이 제일 요소긴 하지만 경찰이 되니까 훨씬 더 많이 경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제가 저거 했을 때 이렇게 이성윤 의원님은 검사장까지 하셨지만 그게 검사 같지 않아 보여요. 그거 좋은 겁니다. 아, 좋은 겁니다. 칭찬이죠. 예, 그럼요. 감사합니다. 검사같이 보인다는 게 저 그렇게 칭찬으로 들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검사스럽다. 근데 자, 아무래도 이제 법률가 출신이고 검찰에 계셨으니까 지금 그 김건희 여사 명품백 불기소겠죠. 수심위에서 불기소 권고고 지금 최재형 목사 문제에 대해서 다시 수심위가 열리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혹시나가 역시나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심위도 저희가 대검에 있을 때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수심위는 기본적으로 수사 기록을 보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두 번째, 당사자들의 설명만 듣고 결정을 하거든요. 시민들이 보통 10분에서 15분이. 이번에는 그 피의자 측하고
검찰만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반쪽짜리 설명을 가지고는 역시 예상했던 결과고요. 저는 그 수심 결과도 역시 피의자 측에서 김건희 씨 측에서 예상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그 끝나자마자 그 직후에 그 명품백 국고기속을 요구했어요. 이 국고기속이란 말은 저는 원래 이제 물건을 제출했는데 혐의 없어 무혐의를 할 경우에는 다시 반환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이게 원칙인데 국고기속을 해달란 말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검찰은 국고기속하면 이런 경우는 공매해가지고 환가 현금으로 만들어서 다시 팔아가지고 현금으로 국고에 기속시키거나 또는 폐기 처분하게 되거든요. 국고기속한다는 얘기는 팔아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게 이제 증거인멸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우리가 과거 이제 특검도 있고 또 나중에 이제 이 최재형 고발인 측에서 항고해가지고 또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물건은 명품백은 보관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김건희 여사 얘기가 나오니까 이것도 좀 생각이 나는데 그 추석 때 김건희 여사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뭐 이렇게 대국민 추석 인사도 하고 그러는 모양이죠. 예. 어떻게 보세요? 공개행보 한다고 했는데요. 예. 저는 이게 끝난 게 아니다. 야구 좋아하시네. 요기베라에. 예. 최재형 목사 고발인 측에서 그 수시민을 또 신청했지 않습니까? 예. 아시다시피 수시민은 대검에만 있습니다. 예. 그런데 수시민을 소집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총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또는 수사 중인 지검에 검사장이 요청하거나 이거는 임의적입니다. 그런데 수사 중인 지검에 시민위원회가 있습니다. 시민위원회. 시민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수사시민을 올립시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거기에서 수사시민을 올리고 결정이 나면 똑같은 대검 수사시민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과연 그 최재형 고발인 목사가 출석을 해서 수심에 출석을 해서 진술을 하느냐의 관건 같아요. 전 다만 이렇게 끝나지도 않았는데 추석 때 공개행보를 하고 또 공무원도 방문해서 격려도 했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국민에 대한 사과가 마포대교도 뭐 이렇게 가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국민에 대한 사과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 얘기는 많이 나오죠. 저도 방송에서 많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전 뭐 법률가이기 때문에 유무죄를 제가 이게 뭐 어떻다라고 얘기할 입장은 아니지만 중요한 거는 법률적 판단은 법률적 판단이지만 국민들이 과연 그 사안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정치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국민들께서 그 장면을 다 봤잖습니까? 그래서 사안도 단순하고요. 국민들께서 현장을 다 영상으로 봤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문재인 전 대통령 그 수사 그쪽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게 정치 보복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이제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세요? 이거 보복이에요? 혹시 교수님 검찰에 조사 받아보셨어요? 안 받아. 다행스럽게 안 받아봤어요. 제가 이 사건 수사를 비판하면서 전주지검의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그게 전주지검에서 했었죠. 전주지검 앞에서 제가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노면 논두렁식의 제2탄이다라고 했는데요. 제 수사 경험으로 보면 이 그 전 사위의 노모 70노모가 목욕탕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요? 여기 있습니다. 노모를 하고 있는 그 목욕탕에 예고도 없이 찾아가가지고 만나자고 검사가 요구하고 그런 문자를 19번을 보냈다고 합니다. 노모한테. 이건 거의 스토커에 가깝다고 보고요. 또 압수수색을 했는데 초등학생 여손자의 손자의 아이패드를 압수하고 그 70노모가 2017년까지 쓰던 이 사건은 2018년에 일어났거든요. 쓰던 그 휴대폰을 압수하고 또 태국에서 그 중개사가 한국에 일시 귀국했을 때 공인 중개사 중개사가 귀국했을 때 그걸 출국 금지하고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따님 집을 압수수색할 때 변호사가 도착하기도 전에 압수수색 사실이 언론에 알려졌어요. 그다음에 진짜 수사기관만이 알 수 있는 내밀한 금융정보가 계속 언론에 나오잖아요. 이거는 저는 논두렁수기의 제2탄이다. 시즌2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항의하기 위해서 전주지검에 가가지고
근데 그 검찰 쪽에서는 그 외손주의 그 아이패드 예. 그게 교육용 아이패드가 아니라 그거는 압수수색을 안 했고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예. 그 이메일 들어가 있는 거면 압수수색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제 그렇게 기억으로? 얘기했는데 검찰이 예. 부인했지만 그 가족 측에서 명백하게 검찰에 압수물 목록을 제시했습니다. 그 이재명 문재인 그러니까 한 분은 이재명 대표 한 분은 전 대통령이지만 방탄연대다 이런 얘기를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정치적인 의미는 부여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4년째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예. 이 문제 말이죠. 그런데 근데 말씀 중에 주셔서 이거 검찰이 왜 이렇게 요새 수사를 길게 오랫동안 해요? 이러다간 저 피의자들이 다 잊어먹겠어요. 그거 내가 수사받는지. 잊어먹는 게 아니고 그 정도 오랫동안 불안한 거죠. 근데 옛날에 좀 빠르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늘어져요? 옛날에는 빠른 사건도 있었지만 예. 또 검찰이나 경찰이 미로 조직이라고 해가지고 시간남 잊을만하면 한 번씩 불러서 계속 불안하게 하고 또 공범을 기소해놓고 그 증거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술을 받아놓고 이렇게 사건을 계속 처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진술 확보용 또 피의자를 압박하기 위해서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오래 걸리는 사건이 꽤 있습니다. 그 최장 몇 년까지 보셨어요?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저는 그런 사건이 몇 년 된 사건이 꽤 있습니다. 그 이른바 정책 미제라고 해가지고 오래된 사건이 꽤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그렇구나. 미제로 삼고 있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게 좀 4년이나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그러니까 더 늘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수사가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수사라는 게 그 형사소송법 그리고 검찰청법 또 인권보호 수사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맞게 수사가 돼야 되는데 참고인에게 이렇게 겁박을 할 정도면 정상적인 수사는 아니죠. 우리가 이 정도 수사는 하지 말라고 돼 있고요. 참고인에게 마치 가가지고 정중하게 대하라. 만약 협조하지 않으면 피의자로 입건될 것이다라고 협박하지 말라고 돼 있고요. 또 과거에 검찰이 가장 고질적인 병폐가 뭐냐면 피의사실 공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은근히 사람들이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히는 효과가 있잖아요.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검찰이 해서는 안 될 수사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개선돼야 되고 수사권 남용이라고 제가 판단합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어떻게 보세요? 법률가로서. 특검법은 저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특검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는 입법적인 결단입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면 특검을 누가 추천할 것이냐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건은 용산 대통령과 본인과 그 가족이 관련된 것이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 중앙지검장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저나 제 가족의 문제에 대해서 또는 비리에 대해서 수사해달라고 저한테 고발장을 내는 경우에 이건 사건이 안 돼. 제가 판단할 수 없잖아요. 이게 이해충돌입니다. 그럴 때는 다른 사건이 관련되지 않는 분이 판단해서 이 사건을 수사해서 결정을 하게 하는 게 맞죠. 이 사건 김건희 특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국민적 의혹이 있고 또 각종 청문을 통해서 자료가 많이 나왔으면 충분한 의혹이 제기됐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해충돌 관계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법률가들이 흔히 내재적 한계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이해충돌에서는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됩니다. 만약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기에 반대한다고 필리버스터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필리버를 끊고 반드시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그 필리버스터 필요할 때는 전 하는 건 찬성입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생각을 여러 가지로 좀 하게 되지 않을까. 국민의힘 측도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또 하나 이 의원님 계엄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잊어먹으면 하면 이것도 나오고 정책적 계엄 유산인가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 언론 보도를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그 해당 의원을 찾아뵙고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몇 분 찾아뵀더니 아직 논의 단계에 있다.
의견을 주고받은 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계엄이 아직 개정안이 혹시 나와서 발의가 되면 그때쯤 다시 나와서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아니 근데 그 자꾸 계엄령 그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세요. 저는 그건 좀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네. 야당의 역할이 뭘까? 끊임없이 경고하고 또 이런 경계하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측면이 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고적인 경계적인 그런 측면이 강하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10월 16일 날 곡성하고 영광이죠. 두 군데에서 이제 군수선거하고 서울에서는 교육감 선거하고 자 아무래도 호남이 지역구시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검찰 떠나셨으니까 정치인으로서 곡성 영광 거기 막 조국 대표는 월세방 끊어가지고 거기서 살고 그런 데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 정치적인 문제긴 한데 이 호남에는 민주당에 굉장히 오래된 뿌리가 깊습니다. 근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꽤 많은데요. 과거에 그 총선 때는 그 비례는 조국당, 지역구는 민주당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과연 이렇게 맞을까? 제가 이제 내려갔을 때 전주 시민들이긴 하지만 물어보니까 그 반신반의하는 분들도 있고 또 거기에 같이 가야 된다 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떤 여론이 형성되거나 흐름이 갖춰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해서 조국 혁신당도 만만치 않다라고 들리는데요, 저는. 정치적인 해석은. 아니 서울시 교육감 이 보궐선거요. 그것도 지금 이제 물론 그건 정당 소속은 아니고 그죠? 진보 진영 후보, 보수 진영 후보로 나뉘어서 이제 진보 진영 후보도 좀 갈라진 것 같고 보수 진영은 예전부터 갈라졌고 그런데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가 이제 광노현 전 교육감인데 광노현 전 교육감에 대해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사실 뭐 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광노현 교육감님 전 교육감님 출마하신다는 거죠. 제가 뉴스를 못 들었습니다. 이야, 제가 사실 법사회의가 진짜 정치인 다 되셨어요. 법사회의가 계속 있어가지고 저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거를 모르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려고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하여튼 저는 몰랐는데 출마하신다는 말씀을 지금 방금 하셔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글쎄요, 저는 광노현 전 교육감 참 훌륭하시고 업적도 많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물어보시니까 제 개인적 다만 그분이 과연 이 시대 정신 또 그리고 수많은 학생들의 미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계의 수장이라는 이런 점들을 전부 고려할 때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앞으로 혹시 딴 방송 나가실 때도 이렇게 어려운 거 딱 물어보면 그거 지금 제가 처음 알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거 진짜 처음 근데 있잖아요. 진짜 그거 좋은 방법이에요. 앞으로 많이 쓰세요. 저 방송 나가셔가지고. 진짜 참. 진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 이재명 대표 10월에 이제 판결 나온다. 법조인이시니까. 뭐 일각에선 뭐 대란설 뭐 별거 다 나오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우리 당 대표이긴 하지만 정말 제가 보기에는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제가 있지만 10월달 결론이 그렇게 국민들이 걱정할 수준의 결론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뭐죠? 제가 초일회도 뭐 다시 움직인다 뭐 별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좀 궁금해가지고 여쭤봤는데 뭐 제가 사실 뭐 우리가 그 예측을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는 물어볼 수가 없죠.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근데 어쨌든 한번 어떻게 되는지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궁금은 한데 첫 단계는 10월 16일 선거가 어떻게 될까? 보궐선거요. 두째 번째는 10월 말이 어떻게 될까? 이런 건데 어쨌든 지켜보고요. 좀 오늘 아주 좋은 거 배웠어요. 근데 진짜 앞으로 좀 자주 모실게 자주 나와주세요. 자주 불러주십시오. 법안이 나올 때마다
저를 불러주시면 법안도 설명드리고 고맙습니다. 저 자주 또 시청자들께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오늘 인터뷰는 진짜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을 기록하는 소리, 내일을 준비하는 소리,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는 소리. 모두의 성장을 고민하는 브랜드 오럼. 오래도록 가치 있는 평생 소장품을 만듭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곳. 리틀 약사의 이름을 걸고 더더 깐깐하게 더더 꼼꼼하게 비타민 미네랄 다 리틀스 더더 깐깐하게 더더 꼼꼼하게 오메가 유산균 다 리틀스 유튜버 리틀 약사의 배합 노하우를 담았다. 다 리틀스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그냥 기저귀는 찝찝하고 민망해요. 부탁해요. 하이제라. 어라? 알람도 되네? 안심케어. 하이제라. 실시간으로 배뇨 인식이 되는 성인용 스마트 기저귀 하이제라. 안심케어. 부탁해요. 하이제라. 오늘은 또 뭘 먹을까? 점심 전쟁 메뉴 전쟁 출출하니 킹콩 입맛 도는 킹콩 보는 순간 구집에서 배부르네 킹콩 매일매일 같은 메뉴 바꿔보자 장소 신상 가득 무한 리필 킹콩 하면 부대찌개, 부대찌개 하면 킹콩 부대찌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분이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6시에는 최희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뉴스 들으시겠습니다. 전 3부에서 뵙죠. 우리들의 희망은 오직 한 가지. 어린이를 잘 키우는 데 있을 뿐입니다. 다 같이 내일을 살리기 위하여. 1923년 소파 방정환이 발표한 어린이 해방선언의 일부입니다. 암울한 일제강점기에도 어린이라는 미래가 있어 희망을 품을 수 있었고 100년이 지나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6명대로 인구 소멸 수준. 다시 희망을 그려야 합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여건,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 아이들이 우리의 내일입니다. 존중과 포용, 더 나은 대한민국. 우리 곁엔 우리가 있다. 우리금융그룹과 YTN이 함께합니다. 교통안전 1분 턱. 안녕하세요. 이번 2024년 파리올림픽 은메달리스트 8년 만에 역도 메달을 안겨드린 역도 선수 박혜정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이해 행복한 연휴를 보내기 위한 안전운전 수칙 알려드릴게요. 출발 전 타이어, 등화장치, 각종 오일 등 내 차 상태를 꼼꼼히 체크합니다. 평소보다 여유로운 마음으로 앞차와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전 좌석 안전띠는 필수.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됩니다. 교통사고 없이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안전수칙 준수 함께 해주실 거죠? 안전하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고 저 박혜정 대한민국 역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교통안전 1분 톡.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류광준입니다. 정부는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역대 최대인 29조 7천억 규모의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 체인저 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과학기술의 기반이 되는 기초연구도 확대합니다. 정부는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 New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서울은 폭염이 절정을 보였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34.6도까지 올랐고요. 퇴근길인 지금도 서울 기온이 29.6도, 체감온도 31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더불어 현재 강원 영동 지역과 충청 이남 지역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 오늘 밤까지 곳곳에서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경기 북부의 최고 80mm 이상, 제주 산지에 최고 100mm 이상의 비가 예상이 됩니다. 비가 내리면서 내일 더위가 잠시 누그러들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25도, 한낮 기온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퇴근길 곳곳의 정체가 상당히 심합니다. 현재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공항 가는데 잠실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긴 구간 밀리고 있는데요. 영동대교를 지난 지점 1차로에서는 추돌 사고까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뒤쪽으로 정체가 더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강변북로 역시 일산 쪽으로 잠실대교에서 성수대교,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시속 20-30km 미만으로 차량이 밀립니다. 내부순환로도 양방면 정체가 심한데요. 특히나 성산대교 쪽으로 가는데 마장램프에서 홍지문 터널, 홍제램프에서 성산램프까지도 차간 거리를 좁히고 있고요. 한강 다리 중에서는 월드컵대교가 양방면에서, 청담대교도 양방면에서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엄마, 나 용돈 좀 올려줘. 이거 친구가 준 거예요. 아이들의 일상을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도박으로 힘겨워하는 아이들의 구조 신호가 들립니다.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는 청소년 도박. 그들의 구조 신호에 응답해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6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단독 의결한 쟁점 법안 처리를 추석 연휴 이후인 19일로 협의해달라고 여야에 요청했습니다. 우 의장은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도 당면한 최대 현안인 의정 갈등 해결에 집중해야 하고 여야 의정 협의체 현실화 가능성을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비로소 생긴 대화 협력의 분위기가 단절되지 않도록 야당이 법안 처리 시기를 유연하게 하는 게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라며 윤 대통령과 정부가 해법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야 의정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의료계 일각에서 요구하는 2025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 문제는 현실적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서울중앙대병원 응급의료센터 현장 방문 뒤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수시 접수가 시작됐고 수험생과 학부모 대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2026년도 의대 정원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다며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여해 현장의 어려움과 건의사항 등을 적극 개진하고 동참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를 향해 의료 대란으로 왜 온 국민을 불안하게 하냐며 정치인의 자존심도 좋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연휴에 혹시 교통사고가 나거나 말벌에 쏘여도 이번엔 병원 못 가는 거 아닌지 자신도 사실 불안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지금 나온 의료 대책은 경증 환자의 응급실 본인 부담금을 90% 물릴 테니 병원 가지 말라는 것인데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정부와 용산 대통령실이 각성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대선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측은 첫 대선 TV 토론을 끝낸 뒤 자신들은 2차 토론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캠프 젠 오말리 딜런 위원장은 민주당이 이번 토론 무대를 압도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토론 직후 폭스뉴스 출연해서 만약 공정한 채널에서 주관한다면 생각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미 대선 TV 토론에 대해 외신들은 대체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선전이 돋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해리스 캠프의 토론 전략은 무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화를 촉발하는 것이었다며 그 점에서 해리스는 크게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가 지루해 사람들이 일찍 떠나기 시작한다고 주장한 대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눈에 띄게 동요했다고 짚었습니다. 이달 초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은 186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24.6%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이 38.8% 늘었고 승용차 12.8%, 석유 제품 5.4% 증가했습니다. 반면 무선 통신기기 수출은 2.4% 감소했습니다. 코스피가 외국인의 대량 매도 속에 7일째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코스피는 0.06% 오른 채 출발했지만 곧장 하락 전환에 낙폭을 키우다 0.4% 내린 2513.37로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1조 원 이상 순매도를 하며 7일째 순매도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삼성전자는 2% 이상 하락했고 장중 52주 최저가인 64,200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46% 오른 709.42로 장을 마치며 하루 만에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3시 반 기준으로 4원 70전 내린 1,339원을 기록했습니다. 인도회로도 불리는 인천 부천 민주노동자회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은 뒤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던 고 최동 열사가 35년 만에 재심에서 누명을 벗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최 열사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열사가 속했던 인노회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청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특별 교통안전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간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연휴 기간 사고 자체는 평소보다 적었지만 연휴 전날에는 음주운전 등으로 사고는 40%, 사망자는 10% 이상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본격적인 귀성이 시작되는 13일부터 고속도로와 연계 국도에서 드론과 헬기 등을 이용해 교통정보를 수집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집중적으로 순찰을 벌일 계획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도 남해안과 서쪽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이어지겠지만 낮 기온은 오늘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 서울 30도 예상됩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9.7도입니다. 아나운서 이우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건축가 이성범입니다. 넘치는 크리에이티브로 마음을 움직이는 공간을 설계하기 위해 제가 선택한 건 GW 캐드입니다. 국내 대표 건설사들이 선택한 대체 불가의 캐드. 대한민국을 디자인하다. GW 캐드.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한 용접 장갑 카멜로. 편안한 작업 장갑 카멜로. 세련된 안전 장갑 카멜로.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카멜로. 한국일보 제이후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어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광명동굴에 공룡이 나타났어요. 1억 5천만 년 전에 멸종된 공룡들이 광명동굴에 나타났어요. 새로운 기술과 특수 효과로 만든 살아 움직이는 공룡들의 세상. 광명동굴 공룡 탐험전 다이노 포레스트. 직접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공룡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동굴 테마파크 광명동굴 라스코 전시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중생대 공룡의 숲 탐험을 통해 과학 지식뿐 아니라 생명의 탄생까지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을 경험해 보세요. 광명동굴 공룡 탐험전은 함께하는 시민 웃는 광명시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 이성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20명 중 1명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우리 사회 대부분의 장애인은 본인의 불편함보다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과 편견을 더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불편한 시선이 장애인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함께 사는 사회,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름을 바로 보면 창조의 힘이 나옵니다. 이 캠페인은 다름이 또 다른 힘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한국장애인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의장 김진경입니다. 두 손이 마주쳐야 소리를 내는 손뼉처럼 경기도의회는 고른 협치의 손뼉으로 경기도의 밝은 미래를 깨우겠습니다. 도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그리고 경기도의 내일을 위해 제11대 경기도의회는 31개 시군 1,410만 도민 삶을 넘나들며 흐르는 협치의 강물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협치, 도민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지향점입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제주 삼다수와 함께하는 YTN 캠페인 생명의 근원 물. 고대 이집트인들은 모든 생명이 물로부터 만들어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나일강의 신으로 불리는 하피는 매우 숭배됐죠. 그가 만들어낸 물은 사막의 오아시스를 채우고 푸른 초원을 만들고 하늘의 이슬을 내렸다고 전해집니다. 문명의 시작이자 생명의 젖줄이었던 물. 고대 이집트인들에게서 오늘날 물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 봅니다.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꽃꽃 품어라 가을 향기 품었다. 가을 향기를 품은 아름다운 화원 고향 가을 꽃축제. 일산 호수공원에서 10월 1일부터 10월 13일까지 고향 가을 꽃축제 꾹꾹 보러 오세요. 고향 특례시 치우치지 않은 공정함에 깊이 있는 분석을 더했습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집에만 신어. 집엔 안전함을 구십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집엔 안전화.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골프용품 살 땐 딜팡! 딜팡 골프용품 딜팡 할인 터져 팡팡 딜팡 골프용품은 딜팡. 신규 가입 후 첫 구매 시 인기 골프용품이 단돈 100원부터 지금 검색하세요. 딜팡 코인딘. 오늘은 또 뭘 먹을까? 점심 전쟁 메뉴 전쟁 출출하니 킹콩 입맛 도는 킹콩 보는 순간 구집에서 배부르네 킹콩 매일매일 같은 메뉴 바꿔보자. 회식 장소 신상 가득 무한 리필 킹콩 하면 부대찌개 하면 킹콩 부대찌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수요일 3부 시작합니다. 오늘 3부와 4부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여의도 청년 정치
순서로 꾸며지는데요. 그 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최위 아나운서인 줄 알았더니 갑자기 이우영 아나운서가 등장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방금 들으신 6시 뉴스는 이우영 아나운서의 목소리였죠. 여러분도 아마 놀라셨을 거예요. 저도 사실 몰랐거든요. 저도 좀 놀랐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당연히 우리 이우영 아나운서니까 정정을 해드려야죠. 자, 여의도 청년 정치 오늘도 스튜디오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먼저 이승환 전 대통령 행정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승환입니다. 예, 그리고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성민입니다. 예, 지금 요새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 있잖아요. 그죠? 네. 대정부 질문 있는데 외교부 장관 어제 안 나온다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굉장히 이 좀 격앙된 모습을 보였는데, 근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양쪽에서 이 허락을 해줘가지고 국회의장도 허락을 해준 거라고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게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걸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저도 정확하게 이제 원내에서 이게 일 처리가 어떻게 된 건지를 좀 봐야 되는데, 보니까 이 종이에 분명히 이제 원내대표의 직인이 찍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양해하는 그 양해를 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근데 본인이 직접 안 찍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실무진 측에 실수가 있었던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당에서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낸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국회에서 외교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한테 물을 게 많은 상황인데 외교부 장관이 이렇게 나오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따로 한 번 더 얘기를 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는 입장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미리 양해를 구했고 도장까지 찍어준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공방을 벌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만약에 정말 실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원내대표 간에 한 번 더 소통을 하셔서 바로잡을 필요는 있겠죠. 공방을 벌일 일이 아니고요. 그냥 박찬대 원내대표가 잘못했습니다. 저도 어제 사실 이거 본회의 늦춰진다, 대정부 질문 늦춰진다 이거 저 보고. 어제 이거 늦춰져가지고요. 네. 원래 윤상현 의원하고 인터뷰를 6시에 하기로 했는데 땡겨가지고 5시에 했잖아요. 네. 예. 그래가지고 저는 당연히 국무위원이 가야지, 거기다 외교안보 분야인데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안 가는 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유는 이제 AI의 군사협력 이용에 대해서 세계 첫 번째 국방장관 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리고 80개국이 참가하고 42개국 장차관이 왔다. 그러면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꼭 가야지. 그러면 이 정도면 사실 국회에서 양해를 해주거든요. 양해를 해주는데, 저도 이 서류 예전에 제가 도장 찍은 적이 있는데 이게 국회에서 찍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서류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서류에만 딱 봐도 국회의장, 여당 원내대표, 야당 원내대표의 직인이 한 줄로 쫙 찍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게가 무거운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문건이다, 아주 중요한 이거죠. 문건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럴 때는 여당 원내대표가 먼저 찍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 여당 원내대표도 이렇게 찍었습니다 하고 야당 원내대표한테 갖다 줍니다. 그러면 야당 원내대표가 거기에 찍고, 그런 다음에 2개 도장이 다 찍히면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장한테 들고 가서 여야 원내대표가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라고 마지막에 국회의장이 찍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몰랐다고 하면 정말 국정 운영에 이거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라도 설명을 들었을 텐데 공방이 너무 드셌잖아요. 국회를 무시하는 거냐, 전두환 정권 때도 이런 일은 없었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본인이 도장 찍었네? 이거 거의 헐리우드 액션 수준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본회의를 2시에서 7시로 늦췄는데 본인들도 좀 민망한 거죠. 그 민망함을 그냥 이렇게 사겼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민주당은 정말 우리 3번이나 스권한 스권 정당이고 다음 스권을 또 준비하느라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정당인데, 최근에 나온 몇 가지 사례, 우리가 얼마 전에도 계속 얘기 나눴던 대통령의 축하난을 이재명 대표가 받느냐 마느냐, 이것 때문에도 한참 말이 많았잖아요. 이때도 결과적으로 대표실 행정 직원들이 잘못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또 원내대표실 직원의 실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민주당이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디테일을 챙기고 협의한 내용을 확인하고 이런 걸 보이는 게 아니고 그냥 다만 어떤 공세를 펼쳐야 될까,
이 부분에만 좀 집중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한번 그 이제 정기국회 들어가기 전에 당내도 한번 점검하고 원내도 점검하고 차분하게 해야 될 것과 또 너무 과다한 부분은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계속 이 뉴라이트 친일 문제 계속 민주당은 제기하고 있더라고요. 대정부 질문에서도.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뭐 최근에 뭐 광복절 앞두고 있었던 인사 중에 독립기념관장의 인사라던가 이제 사도광산이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과정에서 이제 대한민국이 어떤 제대로 강하게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일본의 뜻대로 동의를 해준 것 아니냐라는 이제 외교 과정에서의 문제 제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사실 압권이었던 거는 중일마. 였죠. 중요한 거는 일본의 마음이다라고 이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이신 김태효 안보 1차장께서 중일마라는 명언을 남기시면서 사실 정치권에서는 진짜 이 정도면 용산에 밀정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상황에서 뭐 편가르기 하지 마라, 이념으로 가르지 마라 이렇게 여당에서는 항변을 하고 있지만 아마 여당 내부에서도 사실은 좀 뜨끔할 겁니다. 이건 좀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인이라면 들 수밖에 없어요. 독립기념관장은 국회에 나와서 1945년 광복절에 대해서 제대로 입장도 밝히지 않고 노코멘트라고 하시기도 하셨고, 여러 가지 이제 역사 교육이나 역사 관련된 요직에 앉았던 인사들의 과거 발언을 보면 결국에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거 아닌가? 또는 일제강점기를 정당화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약간 강제성을 부정하는 발언들을 하셨던 분들도 심지어 공직 비슷한 곳에 임명이 되셨잖아요. 이런 걸 보면 대통령실에서 왜 이런 인사를 계속하느냐. 결국 이 국가안보실 1차장이 보여준 중일마라는 이 기조로 결국에 인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시점이죠. 네. 저는 이 뉴라이트 논쟁하고 친일 논쟁 보면은 예전에 사극 볼 때 제일 지겨웠던 장면, 어렸을 때 사극 봤을 때 지겨웠던 장면이 예속 논쟁이었어요. 그 뭐 노론하고 서론하고 나눠져서 왕의 새어머니의 상을 1년 상을 치를 것이냐 3년 상을 치를 것이냐, 이거 가지고 정말로 조선이 가장 큰 분열을 2번 맞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똑같은 행태의 논쟁을 지금 2024년 대한민국에서 다시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여야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앞서 독립기념관장 얘기했는데요. 독립기념관장은 우리가 계속 그 뭐 이상직 의원 그 중기부 이렇게 임명된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정말로 그 인사 절차에 따라서 된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데요. 똑같아요. 독립기념관장도 독립기념관장 추천위원회에서 여러 사람이 추천 들어와가지고 거기에서 한 사람으로 추천이 된 건데, 계속 이 사람이 국회에서 얘기했던 건국일 이 논쟁에 대해서 노코멘트 하겠다라고 한 건데, 이분은 그 직전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대한민국의 건국은 대한민국의 헌법에 기록된 바 1919년 임시정부의 적통을 이어받아서 1945년 광복과 48년 건국을 통해서 완성이 됐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다 헌법에 기재되어 있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자꾸 그 노코멘트 한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지, 더 이상 정치적 논쟁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의미거든요. 저는 이 논쟁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제 생일이 1월 21일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태어난 날도 기념하지만은 엄마 뱃속에서 잉태돼 있을 때도 기념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원래 동양적 사관과 한국적 사관에서는 그 잉태됐던 것까지 기념해주고 기억해줘서 태어나자마자 1년을 기억해주고 돌잔치를 해주고 한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역사에서 임시정부와 그리고 건국절의 그 역사의 흐름은 그거와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 임시정부와 그리고 건국일에 대한 그 48년도의 그 기억은 정치적 이념을 떠나서 모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더 이상 정치적 논쟁을 벌인다? 이거는 다시 몇백 년 만에 돌아온 예속 논쟁이라고 봅니다. 아니죠. 그렇게 납작하게 볼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 역사를 가지고 논쟁하는 건 단순한 이념의 차이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 이미 확립되었고 이미 국민들에 의해서
인정되었던 확립되었던 우리의 역사를 부정하는 거랑 저는 다를 바가 없다라고 부정하지 생각합니다. 않아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이 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 임명된 이분은 뭐라 그러셨어요? 과거에 위안부라든지 강제동원에 대해서 강제성을 부정하시는 발언을 하오셨던 분이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러니까 그분이 문제인 그 얘기를 하지 거고. 않았어요. 그분이 공저자로 쓴 책에 한 파트가 들어있는데 다른 분이 그 그리고 얘기를 한 그러면 겁니다. 저는 이 얘기도 해볼게요. 김문수 노동부 장관 뭐라 하셨습니까? 일제 신민이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일제강점기 식민이 때. 아니고 국적이 일본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그 식민하고 얘기잖아요. 조금 다른 개념. 그러니까 국적이 일본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일본이 주장하던 논리와 아주 비슷한 논리이고요. 일본의 시각대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역사학자들이 그 당시에 일본 국적이 일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일본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본인들의 그 지배의 불법성을 부정하는 그 논리와 아주 맞닿아 있는 것이고 그 당시에 일본 국적이 일본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지배기 자체의 정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주는 논리라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장관을 하겠다는 공직 후보자가 국회에 나와서 그렇게 발언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인식이고 사실상 일본과 유사한 시각을 가진 자가 공직을 수행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길게 하면은 길어지니까 짧게 정리하고 가면은 60년대에 한국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깊게 다룬 소설이 있습니다. 광장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광장의 주인공은 남에서도 살다 북에서도 살다 그리고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광복을 일본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55년도에 있던 그때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인인 거죠. 그때 이 원치 않는 선택을 강요받게 됩니다. 너 어느 국적 선택할래? 한국으로 갈래? 북한으로 갈래? 일본에 남을래? 그때 이 주인공은 무국적을 선택하고요. 인도로 귀향을 가다가 망명을 가다가 그 바다에 몸을 던져 투신합니다. 그만큼 그때 법적이고 절차적이고 역사적이고 했던 그 심각했던 문제가 분명히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얘기하면서 우리 마라톤 영웅 우리 누구야? 송기정 선수 얘기하시는데요. 송기정 선수 정말 민족의 영웅이고 국가의 영웅이죠. 그런데 그 송기정 선수가 그 베를린 갈 때 여권 뭐 들고 갔습니까? 저는 이 부분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우리가 헌법을 얘기하면서 이제 그때 당시의 국적을 얘기하는데요. 헌법에 의하면 3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고요. 그리고 66년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은 우리나라의 국민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북한에 있는 주민도 우리의 국민으로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을 가지고 북한 가서 여기 우리 땅이니까 나 왔어요. 우리 국민 한국으로 데리고 갈게요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역사에 대해서 정신 승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정말로 우리가 그 역사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의 위치가 어디와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우리의 국적은 서류상은 정말 치욕적이고 모욕적으로 일본이었을지 몰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역사적으로 인식적으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럼 이승환 위원장께서는 국회에서 만약에 국회의원들이 그럼 당시 일제강점기 때 국적 뭐였다고 생각하냐, 일본이었다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일본이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여권 뭐 가지고 있었냐 물어보는 거죠. 그런 질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류적인 거는 확인을 해야죠. 그래서 이게 샌프란시스코 강화 쪽에서 서류적인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게 아니라 당시에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했던 지배가 불법적이었고 우리는 그럼에도 임시정부를 세워서 투쟁을 해왔고 계속해서 결사항전을 해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적이었다, 우리나라 국민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죠. 일본의 지배는 불법적인 거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대한민국 공직 후보자가 국회에서 해야 될 답변 아니에요? 2000년대 아니 그리고 초반에 독립기념관장도 저도 말씀드릴게요. 독립기념관장도 국회에서 노코멘트라고 할 게 아니라 1945년 8월 15일은 정치적 논쟁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노코멘트라고 한 거예요. 독립기념관장은 거기에 독립기념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독립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했는데 정치적 논쟁을 막기 위해서 노코멘트라고 한 거예요. 저는 이거를 실드치는 분들한테 궁금한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 정치 또는 국회의원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그럼 국회에서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나라 국적 당시 일본이었다 이렇게 대답하실 거냐는 거죠. 조금 전에 이 자리 왔다 가신 이성윤 의원 아버지가 대촌 남경으로 창씨 개명하셨던 분입니다. 그분한테 왜 창씨 개명하셨는지 아니요. 그렇게까지 가지 그거는 좀 마시고요. 너무 나가신 거고 지금 이 얘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이 경기도 부천 그 호텔 화재 사건 희생자 장례식 기간에 윤 대통령 부부가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물론 여기 김용현 장관하고 이제 같이 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김용현 장관은 내가 여기 갔으면 당연히 옷을 벗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근거가 있으면 제발 좀 가지고 나와라. 국회의원이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어디 근거도 없는 제보 가지고 계속해서 의혹만 만들어내는 것은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 그 예전에 뭐 검찰총장 시절부터 본인들이 핵관이라고 얘기하는 중진의원들 얘기 들어봐도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골프 쳤다는 사람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골프를 치기 위해서는 자기 차가 있고 그래야 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이 되기 전까지 차를 본인이 운전해 본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이게 그 운전을 못 하시는 실형 문제 때문에 운전을 못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분이 어떻게 자기 골프백을 가지고 골프장을 가고 그것조차 말이 안 되는데 8월 24일에 특정한 날짜를 해놓고 김용현 처장과 함께 골프를 쳤다라고 하는 이 정도 의혹을 제기할 거면 뭐 사진이라도 가지고 얘기를 하던가 출입 기록이라도 가지고 얘기를 하던가 해야지 이런 식의 의혹 제기는 장경태 의원 예전에도 무슨 빈곤 포르노다라고 하면서 마구잡이식 의혹 제기하는데요. 이거는 의원의 품격에 관한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제보가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확인 절차는 좀 거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은 장경태 의원께서 얘기를 하신 것은 보니까 뭐 김용현 처장의 동행 여부는 이제 확신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맞다 아니다라고 얘기는 안 하셨는데 확실치는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윤 대통령 부부가 골프를 쳤다는 건 확실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뭐 제보를 받았다라는 거고 뭐 장소도 특정을 했습니다. 뭐 경기 성남 공군 골프장이라고 하고 있고 날짜도 8월 24일로 특정을 했는데 뭐 그 골프 치는 모습을 본 사람이 있다라고 이제 제보를 받았다라고 하니까 그 제보가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공식석상에서 얘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 보니까 뭐 추가적으로 이제 예약 여부에 대해서도 뭐 감사 요청을 할 거다. 그래서 이 공군 골프장 이용을 할 때 뭐 예약을 하고 이용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예약 내역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겠다. 만약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예약을 안 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역시도 또 문제가 된다. 예약을 안 하고 이용했다 한다면 그다음에 뭐 지금 이 8월 24일이라는 시기가 보니까 이 부천 호텔 화재 희생자들 장례식이 치러지는 기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 수해 피해 입는 와중에 사실은 골프를 쳐서 당원권 정지 10개월을 받으셨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사례뿐만 아니라 대통령 부부가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골프를 쳤다고 한다면 적절성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장경태 의원 측에서 추가적인 내용이 있다면 더 공개할 걸로 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이라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좀 지켜보고요. 자, 3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골프용품 살 땐 딜팡! 딜팡 골프용품은 딜팡 할인 터져 팡팡 딜팡 골프용품은 딜팡 신규 가입 후 첫 구매 시 인기 골프용품이 단돈 100원부터 지금 검색하세요. 딜팡 코인딜. 그때도 지금도 내일도 Still love 대한민국.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위군경회 회장 유울상입니다. 우리 단체는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연평해전, 천안 피격 등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을 지키다가 부상당한 상위 군경들로 구성된 보훈단체입니다. 우리는 부상을 훈장이요 명예로 여깁니다.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켰다는 자긍심 하나로 살아갑니다. 부상을 입어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나라가 위태로울 때 또다시 몸을 바친다는 각오로 살아가는 우리는 영원한 대한민국 상위군경입니다. 우리는 그때도 지금도 내일도 여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스틸러브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와 함께합니다. 2025년 약자 복지가 더 많은 국민을 찾아갑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6.42%, 3년 연속 역대 최고로 인상되어 7만 1,000명이 새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국민의 기초생활을 더욱 튼튼하게 지켜나갑니다. 보건복지부.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지금 여의도 청년정치 3부에서 계속할 텐데요. 지금 이 자리에는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골프 문제 이 의혹은 제가 볼 때는 제보가 있으면 제보를 밝히고 그리고 팩트 체크를 분명히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좀 지켜보시죠. 예. 민주당이 제보에 의해서 이렇게 정치적 공방을 벌인 게 몇 번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줄리설, 그 태권도 옆에 있던 그분 통해서 제보를 했다가 결국은 아닌 걸로 다 판정이 났죠. 그리고 청담동 술자리설 역시 제보자가 있었습니다. 첼리스트가 있었죠. 역시 아닌 걸로 판결나고 본인이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도 얘기했죠. 이것도 이 정도 제보가 있다라고 하면은 장경태 의원이 본인의 곤혹스러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제보자의 내용을 깔 것 같은데 저는 3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조금 다른 얘기인데 내일 이재명 대표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만나는 모양이에요. 네, 만찬회동 뭐 있을 겁니다. 그 의미가 뭐라고 보세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하나는 그 김종인 위원장께서 최근에 이제 의료 대란 문제에 대해서 쓴소리를 한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이제 다쳤는데 응급실을 갈 수가 없었던 상황을 경험하기도 했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식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쓴소리를 한번 하기도 했고 이재명 대표도 최근에 이제 응급실을 방문하거나 하면서 이 정부의 의료 대란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둘이 만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일종의 좀 정부를 더 압박하는 두 분 다 워낙에 스피커가 큰 분들이니까 압박하는 하나의 효과를 얻으면서 동시에 어떤 민생 정치에 대해서 이 외연 확장을 하는 모습을 이재명 대표가 좀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은 사실 분류를 굳이 하자면 중도 여권과 이제 중도의 어떤 교집합 같은 분이잖아요. 과거에는 이제 야권 인사들을 돕기도 하셨습니다만 최근에는 이제 여권 인사로 분류가 되는 게 맞으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 지도체제 2기를 맞이하면서 어느 정도 좀 자신감이 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중도까지 포용해보겠다. 그리고 외연 확장을 해보겠다.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그리고 전략이 깔려 있는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다급한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만나고 김종인 전 위원장 만나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김부겸 총리 만난다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다양한 중도까지 포용하는 행보 그리고 당내 통합을 전직 대통령까지 찾아가서 하는 행보는 사실 한 2년 후에 나와야 되거든요. 대선 직전에 가가지고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빨리 나온다. 그리고 또 여기에 가장 최근에 나온 얘기가 이재명 대표가 인재영입위원회에 가장 측근인 정성호 의원을 앉히면서 섀도우 캐비넷을 준비해라. 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은 지금 1년 반, 2년 후에 나와야 될 행보가 굉장히 빨리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조급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그 조급할 이유가 이제 곧 나올 1심 판결, 9월 말에 마지막 공판을 하고 그리고 이제 10월에 1심 판결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그 법과 원칙대로 나오면은 정말로 지금 모두가 예상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어차피 2심 가고 대법원 가겠지만은 본인의 정치적 타격과 당내 동요는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전직 대통령도 만나고 킹메이커라는 분도 만나고 그리고 자신의 최측근으로 꾸며진 인재영입 위로 섀도우 캐비넷까지 만들어서 당내 단도리를 하는 이런 과정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난다는 사실 자체를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른바 정치권에서 킹메이커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한번 봐야죠. 근데 이분이 또 어떤 얘기를 할지 두 분이 어떤 얘기를 나눌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지금 사실
조급하다라고 하셨는데 조급해야 될 건 대통령이실 것 같아요. 이 정도의 국정 지지율이라든지 아니면 뭐 호감도 가지고 남은 국정 전반을 잘 운영해갈 수 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현실적으로 좀 들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렇게 이재명 대표는 사실은 뭐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관계도 어떻게 보면 더 이제 좀 끈끈하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이제 당내에 남아있는 친문계 의원들까지 포용할 수 있게 된 상황이고 그 외에도 지금 이렇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이제 전당대회 때 경쟁했던 김두관 후보라든지 이런 분들을 이렇게 점차적으로 만난다라는 것 자체가 이 보폭을 굉장히 넓게 가져가는 거고 운동장을 넓게 쓴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라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서 뭐 여당 내부에서도 저는 어느 정도 좀 반감이나 불만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걸로 보여요. 김종인 위원장도 전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하나의 공공의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야권으로 조금 뭉치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그 문제 중에 핵심이 뭐냐면 의정 갈등 아니겠어요? 이거 지금 여야 의정 협의체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거 지금 한동훈 대표는 나름대로 굉장히 지금 애를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모든 걸 원점에서 다 하겠다. 뭐 그러니까 모든 것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2025학년도 근데 그건 사실 의사들도 알기는 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책임자 이 경질.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여야 의정협의체 이러면 더 어려운 게 이제 좀 최근에 돼서 아마 정치권에서 나온 단어 중에 제일 복잡한 단어가 이걸 거예요. 그러니까 여야 의정협의체가 시작이 될 텐데 이게 원래 지난주에 이제 한동훈 대표와 그 대통령과의 갈등이 비춰진 게 뭐였냐면 25년 증언하는 오케이 26년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한동훈 대표가 그래도 25년 증언은 시켜야 되고 26년은 유예할 수 있다라는 게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었고 대통령은 전부 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한동훈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서 한 8가지의 그 합의 사항 중에 가장 의미가 있었던 게 바로 이 내용이었어요. 25년은 이 증언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여야까지는 합의가 됐는데 이게 대통령실은 26년도는 어떻게 건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난간이 있었는데 사실 실제 더 큰 난간은 의사단체이지 않았습니까? 이 의사단체는 25년도조차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싸우고 있었는데 이제 아무튼 그것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는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건데요. 저는 대통령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25년도 증언안 같은 경우는 이미 원서 접수가 시작됐고 지금 뭐 4배수 이상 뭐 서류 지원이 들어왔다라고 한 상태에서 만약에 이거를 정부와 그 의사단체의 협의로 이거 우리 다시 캔슬하겠다 없던 걸로 하겠다 해버리면은 이거 분명히 학부모 단체에서 가처분 신청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시위 일어나고 난리가 나오고 그러면 법적으로도 명분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지는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여야 정의 함께 의사단체를 어떻게 설득해서 26년도 증언안을 우리가 1,500명 규모에서 더 낮추는 거나 유예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는 게 가장 큰 핵심 꼭지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그나마 정치권에서 밥 먹고 있는 사람들이 국민께 보여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하나의 그 명절 선물이지 않을까? 의사협회를 설득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점을 만들어내는 좀 시작은 열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일단은 여야 정의라도 먼저 만나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지금 의사단체들 오늘 그 커뮤니티 게시판에 뜬 글들 보면은 국민적 여론과 분노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의대생들과 전공의들만 들어가서 가입할 수 있는 게시판에 국민은 개돼지다. 하루에 1,000명 이상씩 죽어나가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의 힘은 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잠깐만요. 있었습니다. 근데 아니요. 그 내용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고 그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니까 조금만 보도된 내용이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는 의사단체들도 이제는 조금 한 발짝은 아니더라도 3분의 1발짝이라도 빼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 진짜 불안은 하죠. 다 불안하죠. 특히 그렇죠. 이제 두 분은 젊으셔서 그렇지만 우리 나이 정도 되면 진짜 나도 불안해요. 야 이거 갑자기 운전하다가 뒤에서 자동차가 와가지고 박으면 어떡하나 별 걱정이 다 드는 게 사실 지금 우리거든요. 근데 뭐 저희도 젊어도 뭐 부모님이라든지 뭐
사실 저만 해도 어떤 사고나 이제 부상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거니까 다 불안하실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장애물이 일단 첫 번째는 대통령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한동훈 대표는 최근까지 나온 입장을 보니까 2025년 안까지도 손댈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는 절대 안 된다라는 강경한 입장인 것 같고 그냥 한동훈 대표의 어떤 노력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이해한다. 이렇게 좀 선긋기를 이제 하는 걸 보면은 2025년 절대 건들 수 없다라는 게 하나의 그 컨센서스인 것 같은데 문제는 사실 의사들의 참여잖아요. 뭐 아무리 여야가 만나고 뭐 여야가 만나서 합의한 것을 대통령에게 관철을 시킨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그 관철시킨 내용이 의사들이 어떤 동의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뤄진 내용이라고 한다면 진짜 절망적이지만 무용지물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가 2026년 거는 다 주저앉혔는데 의사들이 아니 2026년 거 말고 2025년 거를 바꿔주지 않으면 우리는 현장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면 뭐 협상을 하고 저희가 토론을 하고 어떤 뭐 대통령과의 지난한 논의를 거친다 하더라도 의사들의 복귀가 없으면 사실 저는 말짱 도루묵이라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의사들이 요구하는 게 결국 2025년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하나는 이제 장차관에 대한 경질이에요. 그러니까 책임자에 대한 문책인 거죠. 우리 대통령이 사과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빠르게 할 수 있는 일부터 하고 좀 협상의 폭을 넓히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이에요. 예를 들면 장차관 경질 같은 거는 사실은 할 수 있어요. 지금 복지부 차관이 최근에 했던 발언도 논란이 됐고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보여줬던 굉장히 강경하게 의사들을 적으로 돌렸던 이런 태도들은 이제 어떤 협상자, 실무자로서의 태도로는 적절치 못했다라는 지적이 여권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왜 못 자르냐.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골든타임이 전 얼마 안 남았다고 봅니다. 이 골든타임 사수하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있어서는 양보를 좀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양보야? 아니 장차관 지금 경질을 절대 못한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한 발짝 양보를 해서 하나 카드를 좀 꺼내놓고 여기에 대해서 의사들한테도 계속 이제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협상의 폭을 넓힐 수 있게. 근데 지금 경질도 안 돼. 2025년 거 건드리는 것도 안 돼. 대통령 사과도 못해. 이렇게 다 닫아놓고 오직 2026년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면 의사들이 과연 들어올 수 있겠냐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예, 지금 이승환 행정관께서 말씀하신 기사는 매일경제에서 오늘 9월 10일에 18분에 올라온 그 기사의 내용을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니 근데 이게 뭐 그냥 이거 그러니까 정부도 사실은 맨 처음엔 2026년 그것도 안 된다라고 그랬다가 지금 뒤로 물러섰죠. 네. 이게 협상은 서로가 조금씩 물러서야 되지 이게 협상이 되는 거지. 양쪽이 그냥 한쪽만 물러서고 한쪽은 더 밀어붙이면 이게 협상이 좀 힘들긴 힘들어요. 근데 단 의사들도 지금 감정이 완전히 이게 복받친 것 같아요. 이거 좀 어떻게 누그러뜨릴 방법은 있기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말이에요. 저도 앞서 얘기하신 뭐 장차관 뭐 인사 개편을 통해서 이거 좀 그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일각 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다면은 이 판에 전혀 새로운 실무자들과 정책 결정자가 와서 의사협회와 이 관련 자들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 지금 뭐 전공의협회부터 해서 의사협회까지 해가지고 단 한 군데도 단일화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글쎄, 게 그 가장 얘기를 큰 문제입니다.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예. 예.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의사들 단체 내부에서도 그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 목소리를 조정할 수 있는 사람 이런저런 사람들 가운데서 너희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단계가 돼야 되는데 일단 여야는 그래도 일단은 그 모처럼 처음으로 좀 그래도 한 목소리 비슷한 걸 냈고 그리고 정부도 우리 그래 조금 여기서 그 한 발 뺄 수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 핵심 그 주체자인 의사협회 쪽에서 한 목소리가 나오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그걸 또 만약에 인위적으로 그 정부와 여야가 한 단체에게 지위를 부여하고 한다 그러면 이것 또한 또 수습이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난맥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진짜 모르겠는 게 뭐
전공의 협의회 뭐 이러면은 또 딴 쪽에선 그 뭐 전공의 전체를 대표하는 거냐 이런 얘기도 하고 전공의 협의회에선 또 의협하고는 그렇죠. 우린 절대로 같이 앉을 수가 없다. 앉는 거조차 싫다.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뭐냐면 정부의 입장에서도 이게 도대체 누구랑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긴 모를 거예요. 그거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게 일단 정부가 시간 끌면 결국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만약에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생각을 좀 빨리 내려놔야 될 것 같다라는 위기의식이 저는 좀 들고요. 지금 이렇게 추석이 가까워져 오고 있는데 사실 뭐 이렇다 할 지금 해결책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나중에 추석 때 돼가지고 의료대란 터지고 의료 공백 심각해지면 그때는 뭐라고 할 거냐. 그때 의사들 탓할 거냐. 저는 그런 고민이 좀 있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면 다 달라요. 얘기가 다 다르고 뭐 전공이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좀 불화를 그런 모습도 있어요. 보이잖아요. 그리고 전공의와 이제 뭐 의대생들은 또 어떤 이런 의료증언 문제에 대해서 교수나 교수들의 얘기만 듣거나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꽤 누적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도제 시스템으로 그렇죠. 상명하복 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얘기 한 번이라도 들은 적 있냐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렇다고 한다면 지금 다 뭐가 쪼개져 있다고 한다면 그 쪼개진 걸 합쳐와라고 기다릴 게 아니고 쪼개진 데부터 공략할 수 있는 데는 공략해야 되는 게 정부의 태도 아니겠나.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그냥 뒷짐지고 팔짱 끼고 의사들한테 단일한 그리고 과학적인 안을 만들어 와라라고 이제 뒷짐지고 물러서 있을 게 아니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포섭할 수 있는 대상들은 빠르게 포섭해야 되는 게 사실은 중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거 고르기도 힘들 것 같아요. 아니 뭐 어떻게 찾아가서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누구 만나면 우리는 안 만날 거다. 뭐 이런 생각이니까. 또 한쪽에서 뭐냐면 거기 대표성이 뭐냐 막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의료단체가 이렇게 많고 또 여기에 있어서의 어떤 정말 대표성 그거 처음 알았어요 진짜. 저는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의정 갈등의 문제, 의료 문제의 핵심은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하지 않겠다고 해서 생긴 문제인데 앞으로 10년 후에는 의사 수가 15,000명이 부족하게 될 거고 그때는 치료할 수 있는 의사조차도 없어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렇다면 책임 있는 정부는 내일을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의 좀 문제와 이런 부분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나 좀 큰 틀 안에서 의료개혁을 완성하는 단계. 맨 처음 의료개혁 나왔을 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의사 수는 늘어나야 된다. 두 번째,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거거든요. 이때 국민들께서 80% 가까운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앞선 정부가 하지 못했던 것 시작해줘서 고맙다라고 했었고요. 좀 이 큰 틀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면서 협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이어가면 좋겠고요. 저는 이렇게 되면 국민들께서 지금 세계 최고로 가는 우리 의료 시스템, 저는 이게 최고인 이유가 영국식 의료 시스템은 국가 의료 체계 아닙니까? 국가에서 공무원으로 의사들을 채용해서 모두가 다 도입해주고 하지만 미국식 의료 체계는 민간 의료 체계 아닙니까? 엄청나게 비싼 보험료를 내가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한국은 이 양쪽 절차를 절충한 국가 의료 체계와 민간 의료 체계가 같이 갖춰져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키워나가는 거는 우리의 의료 체계뿐만이 아니고 세계사적으로도 남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정부가 좀 크게 보고 좀 길게 가는 방향으로 가되 자금의 좀 이 걱정은 놓아드릴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부에 15초.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내일을 준비하다가 오늘 사람이 죽어간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양쪽한테 다 얘기해야 돼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연아입니다. 나를 더 특별하게 만드는 방법. KB국민은행 퇴직연금 시작하기. 꼭 기억하세요. 퇴직연금도 역시 KB국민은행과 함께라면 든든합니다. KB국민은행.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도나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약관 설명서 필독. KB국민은행 준법 심의필. 걱정은 저 멀리 날려버리고 행복은 더 크게 느껴봐. 걱정 없이 행복한 인생 푸본 현대. 내가 선택한 푸본 현대 건강보험 마이피. 푸본 현대생명.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건강한 나의 내일. 행복한 나의 내일. 빛나는 나의 내일. 나의 내일. 건강한 매일.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오늘을 기록하는 소리, 내일을 준비하는 소리,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는 소리. 모두의 성장을 고민하는 브랜드 오럼, 오래도록 가치 있는 평생 소장품을 만듭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곳.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오늘은 또 뭘 먹을까? 점심 전쟁, 메뉴 전쟁, 출출하니 킹콩킹콩 입맛 도는 킹콩킹콩. 보는 순간 구집에서 배부르네. 킹콩킹콩. 매일매일 같은 메뉴 바꿔보자. 회식 장소 신상 가득 무한 리필 킹콩. 킹콩하면 부대찌개, 부대찌개하면 킹콩. 킹콩 부대찌개. 안녕하세요, 김연아입니다. 나를 더 특별하게 만드는 방법. KB국민은행 퇴직연금 시작하기. 꼭 기억하세요. 퇴직연금도 역시 KB국민은행과 함께라면 든든합니다. KB국민은행.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약관 설명서 필독. KB국민은행 준법 심의필. 예, 명절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납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우리의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 방법은 뭘까? 지금요, 여러분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한번 다 뒤져보십시오.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지나간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신율의 뉴스 정면 수보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전 내일 저녁 5시 여러분 다시 찾아뵙죠. 고맙습니다.